작가는 이 책을 읽는 어른들이 주변 어린이들에게 조금만 더 친절했으면 하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친절이라는 게 꼭 어린이에게 특별히 잘해주거나 어린이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의미보다는요, 어린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어린이들이 좋은 대접을 받아봐야 계속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정중한 대접을 받은 어린이는 점잖게 행동한다. 어린이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며 품위를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김소영 작가는 어린이들의 품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품위라는 건 어른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저도 크게 동의합니다. 품위라는 게 뭘까요? 부끄럽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말입니다. 사실 여기서 거의 같은 맥락의 말이 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즉, 소위 말하는 좋은 경험이나 존중받은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이 결국 타인을, 그리고 어른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김소영 작가는 어린이들이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겉옷시중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가방을 받아서 정리하고 외투를 벗는 걸 돕고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갈 때도 마찬가지의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이들에게 존중해주며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겉옷시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너는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 너는 왜 버르장머리가 그렇게 없니? 라는 얘기를 듣는 어린이들의 특징 중 하나가 어른으로부터, 특히 부모로부터 버르장머리 없는 대접을 받아서 그래요. 우리는 꽤 많은 친구들이 어렸을 때 목욕탕에서 내가 벌거벗고 있는 채로 나를 씻기는 걸 같은 반 친구가 보거나 심지어 다른 성을 가지고 있는 이성 친구가 봤을 때 그때 느꼈던 수치심에 대해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얘는 유치원생이에요 라고 하면서 나의 부모님이 나의 나이를 속이면서 요금을 깎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것도 정중한 대접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어린이의 품위를 손상시키신 거예요. 이런 경험이 계속 누적되면 그 어린이가 커서 품위 있는 삶을 살게 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대접인데 애들은 괜찮아, 애들은 필요 없어 라는 거 있죠. 이게 모두 다 어린이들을 무례하게 대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볼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이가 아빠와 실랑이 끝에 색칠 공부로 추정되는 어떤 책을 들고 계산대에 섰다. 그런데 아빠가 이제 계산하게 아빠 줘 하는데도 어린이는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다. 그런데 앞치마를 두르고 계산대에 계시던 나이 지긋한 사장님이 어린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따로 계산해 드릴까요? 어린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이 대목을 놓치지 않고 책에 담으신 김소영 작가님도 정말 존경하지만 그 사장님이 어디 계신 분인지 정말 알고 싶어요. 이렇게 정말 아이와 인격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이 계실까? 이 에피소드를 읽고 저도 꽤 고민이 되더군요. 비행기를 타거나 열차를 탈 때 우리 아이의 좌석을 확보해야 될까 말까? 우리 사회가 그 어린이들을 위한 좌석도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로 하여금 자기의 아이를 안고 타면 2만 원인데 새 좌석을 하면 3만 원. 그러면 부모가 자연스럽게 자녀를 안고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꽤 커버린 어느 정도 체격이 있는 자녀들조차도 이렇게 안고 가는 경우를 꽤 봅니다. 음식점에 갔을 때도 어린이들이 밥을 남긴다는 이유로 자기 밥을 좀 덜어내면서 이거 먹어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는 불편함을 느끼는지 아직은 아닌지를 유심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의사를 먼저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연구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말하는 어린이에게 하는 어른의 가장 큰 잘못 중 하나가 어린이가 해야 할 고민을 부모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해야 될 고민을 부모가 어린이 때도 아닌 청소년이 돼서도 심지어 청년이 돼서까지도 끝까지 계속하는 경우가 있죠.
어른들의 잘못된 생각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있죠. 우리는 어린이들을 좀처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의 허세를 볼 때 얘가 못하는 말이 없어. 어머, 애가 별말을 다 해. 이렇게 어른 앞에서 그러는 게 아니다라고 하며 무안을 주죠. 어린이의 부풀리기에는 무시할 수도 웃을 수도 없는 매력이 있다. 어린이는 허세를 부리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어린이의 허세는 진지하고 낙관적이다. 그래서 멋있다. 어린이들의 허세는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연애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남자들이 언제 허세를 부려요? 여성에게 잘 보이고 싶을 때, 썸 탈 때. 그러니까 어린이들도요, 선생님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이성 앞에서 특히 남자들이 허세를 부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린이들도 인정받고 싶다는 그런 속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린이들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거의 채워주지 못합니다.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나중에 커서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무언가에 끊임없이 탐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욕구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충족된 사람들이 있죠. 통제도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인간이 되겠죠. 그래서 어린이가 허세를 부린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 부모님과 선생님의 마음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야 되고 섬세해져야 됩니다. 첫 번째, 그 허세가 잘 보이고 싶은 욕구인지 인정받고 싶은 소망인지를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면 얼마만큼 충족시켜줘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되죠. 그런데 그 고민이 과연 단순한 몇 개의 규칙만으로 가능할까요?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어린이와 대화할 때 그 인정을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어린이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양육이자 어린이들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어른들과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른들을 대할 때는 그렇게 하면서 어린이들한테는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무님이랑 얘기할 때는 오늘은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지? 얼마만큼 해야 될지를 매일매일 고민하지 않으신가요? 저도 저희 대학 총장님과 저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그 수위를 늘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어린이들을 대할 때 원칙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규칙을 만들어 놓고 왜 그 규칙대로만 얘기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어른과의 대화에서 매일매일 고민하듯이 어린이들과의 대화에서도 매일매일 그 지점이 어디고 가장 적정한 그런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왜? 어른보다 아이들이 더 빨리 자라고 많이 자라잖아요. 여러분 혹시 몇 살부터 어린 시절이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제가 대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5살 이후의 기억을 얘기합니다. 대부분 3살, 4살 때의 기억이 없습니다. 어휴, 제 돌잔치 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10달 된 아이도요, 한 달 전인 생후 9개월 시기에 자기에게 으르렁댔던 강아지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3살, 4살 때의 기억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할까요? 이걸 바로 유아기 기억상실증이라고 부릅니다. 저자는 어린이들이 제가 옛날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하는 식으로 말하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왜 당황스러워하는지 이번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한번 풀어드릴게요. 2002년 월드컵 한 달, 완벽하게 기억 잘 나시죠? 그 한 달은 정말 그 무엇보다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기억이 잘 나는 것들은 특징이 있죠. 남성들에게 군대 처음 간 날, 정말 어제만큼 생생하게 기억이 잘 나죠. 출산한 날, 결혼한 날, 대학교에 처음 입학했던 날. 왜 이런 날들은 과거의 일인데 지난주, 지난달보다 훨씬 더 이전의 일인데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잘 날까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무지막지하게 긴 세월 동안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2002년 월드컵 얘기는요, 동창들을 만날 때마다 합니다. 심지어는 요즘 대학생들한테도 해요. 2002년에 태어난 아이들한테도.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게도요, 부모가 많이 대화를 나눠준 어린이일수록 어렸을 때에 대한 기억이 좋습니다. Saying is memory, saying is believing. 사람들은 이야기한 것만 기억하거든요. 두 번째 포인트이자 이유는요, 어른한테 일련과
어린이들한테 1년의 길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1년 잘 안 가셨잖아요. 그런데 진짜 빨리 가는 1년이 있죠. 지난 1년. 진짜 빨리 갑니다. 어른한테 1년은 짧아요. 그리고 우리는 나이 들수록 더 짧아집니다. 그래서 세월은 10대에는 10km, 40대에는 40km, 80대에는 80km로 간다는 얘기가 있죠. 같은 시간이라도 선생님, 부모님한테는 짧고 어린이들한테는 긴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전을 얘기할 때도 어린이들은 한참 예전의 과거처럼 얘기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의 길이가 달라지면서 어른들의 세계에서도 전혀 다른 화법을 가집니다. 긴 시간 동안 돈을 부어서 먼 미래의 혜택을 보는 상품을 은퇴설계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은퇴설계 프로그램은 광고할 때 이렇게 하죠. 행복한 노부부의 원더풀 라이프를 위주로 보여줍니다. 기본 컨셉은 이렇게 살고 싶으시면이죠. 반대로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날 수 있는 안 좋은 일들을 막아내는 상품을 실손실비보험이라고 합니다. 실손실비보험 광고는 무조건 이런 꼴 안 당하시려면 이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1년은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단어 선택 자체가 이런 식으로 안 살려면, 저런 꼴을 안 당하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앞으로의 시간이 길죠. 은퇴설계 프로그램 광고 같은 말을 더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우리 꼭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런 나쁜 걸 피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는 아이들한테 많은 호소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린이에게 착하다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 그보다는 어른들의 말과 뜻을 거스르지 않는 어린이에게 착하다고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다. 착한 어린이라는 말에는 남의 평가가 들어가기 마련이다. 이때 남은 주로 어른들이다. 부모님, 선생님, 산타 할아버지 같은. 사실 착하다는 건 칭찬이죠. 그런데 아주 성의 없는 칭찬이에요. 너 되게 착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너를 평가했다는 얘기고 그 결과를 지금 통보했다는 얘기가 돼요. 어린이들에게는 착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구나 라고 관점을 바꿔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성의가 있는 칭찬은 길어야 돼요. 우리가 말이 짧으면 성의 없다라고 하고 심지어 버릇없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칭찬을 하고 싶으시다면 미선이 네가 졸린 눈을 비벼가며 그 친구의 숙제를 도와줬구나라고 명확하게 주인공과 그의 행동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인격이 들어가야 성의 있는 칭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일을 잘해오면 야, 동윤아, 네가 서류를 잘 만들어 왔구나. 아이고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 문서를 잘 만들어 오면 문건 작성이 잘 됐네. 라고 하면서 그 사람 인격, 즉 이름이 빠져버립니다. 또 칭찬할 때 특히 우리 한국인은 내 주변에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관계주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칭찬을 하는 대상의 관계를 칭찬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직장에서요. 나보다 훨씬 나이 어린 후배가 일을 잘해왔을 때 어휴, 이 친구 봐. 요즘 젊은 친구답지 않게 일을 굉장히 잘해. 묘하게 기분이 불안해집니다. 요즘 젊은이들답지 않게. 부장님이 이런 칭찬을 하시면 아, 이 부장님은 요즘 젊은 사람 싫어하는구나. 이게 머리에 같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내가 이 부장님과 가까워질수록 나도 결국 싫어하실 분이 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장님이 이렇게 칭찬하시면 어떨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런 걸 잘한다는데 자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구만. 불행하게도 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부장님을 스스로 만드시는 말이 돼요. 바로 이 부장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세대의 장점을 보고 싶어하는 분이 될 테니까요. 옆에 계속 갖고 싶어집니다. 어린이에게 존댓말을 써보면 자기 목소리가 얼마나 어른스럽게 들리는지 알게 된다. 의외로 반말을 쓸 때보다 대화의 분위기도 훨씬 부드러워진다. 어린이를 존중한다는 의지가 명확히 표현되는 순간 어른의 여유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진짜 권위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 저희 집 딸 2명에게 그 친구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존댓말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딸들에게 존댓말을 쓰니 딸들도 저한테 존댓말을 쓰죠. 부모랑 존댓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요. 어린이의 언어가 좀 더 정교해집니다. 정교해진다는 건 무슨 뜻이 될까요? 훨씬 더 맥락에 잘 부합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반말보다 존댓말의 종류가 훨씬 더 다양합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하는 존댓말이 있죠. 나보다 한 10년 선배한테 하는 존댓말이 있어요. 심지어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인데도 내가 굉장히 냉정하게 대하기 위해서 하는 존댓말도 있습니다. 나보다 30년, 40년 이상 더 인생의 훌쩍 선배이신 분에게 써야 되는 존댓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어린이한테 하는 존댓말과 어린이가 부모한테 하는 존댓말도 다르다는 거예요. 미묘하게 부모가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하는 존댓말을 아이가 배우고요. 그리고 어린이도 미묘하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하는 존댓말을 하면서 말에는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똑같은 말이라도 아와 어가 크게 다르구나 라는 그런 느낌들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와 어린이가 서로도 자기를 잘 조절해서 상대방에게 감정을 표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이는 존댓말하고 어른은 반말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이거는 어린이는 스스로 위축되고 어른들은 말을 툭툭툭 내뱉게 되는 위험이 커진다는 겁니다. 어린이한테 상처가 되는 말을 부모가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랑 어린이 둘 다 모두 반말을 합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상처받은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마 왜 이래 저리 가. 이런 말을 들은 부모님들이 나는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너를 키우고 있는데 넌 나한테 왜 이러니 라고 하는 그 상처로 눈물 짓는 분들이 정말 많이 오시더라는 거죠. 서로 거리감 느껴진다고요? 아니요. 존댓말은 강약의 조절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 존댓말을 재밌게 고칠 수도 있어요.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 저 용돈 좀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본부에 따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계속해서 존댓말을 쓴다면 다른 재미있는 비유적 표현 그리고 은유적 표현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반말은 편한 사이이고 친한 사이에서만 있는다고 생각해지겠지만 아시잖아요. 친한 사이에서 훨씬 상처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유일한 솔루션은 아니겠지만 존댓말은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안전장치가 된다는 거예요.